네, 반갑습니다. 오후 두 번째 세션으로 플래시 세션 2020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산의 국립부산과학관에서 홍보협력실장을 맡고 있는 하태응입니다. 오늘 플래시 세션은 저희들이 그 제10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움이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그 SDG 17 주제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의 그 프로그램을 모아서 8분이 참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주제별로 보면은 교육, 또 전시, 그리고 환경, 또 크리에이티비티, 또 메이커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참가할 예정입니다. 먼저 8분의 그 발표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내셔널 사이언스 뮤지엄 타일랜드에서 오신 쾌데디 에차 위싯이시고요. 두 번째 역시 내셔널 사이언스 뮤지엄 타일랜드에서 참가하신 락차녹 부타요티. 세 번째 사이언스 센터 포 에듀케이션 인 타일랜드에서 참가하신 피아칸 스리무왕 씨입니다. 네 번째는 키드스탑 사이언스 센터 싱가포르에서 참석하신 리지나 리웬 엔지 씨고요. 다섯 번째는 사이언스 센터 싱가포르에서 참석하신 리아젠 티나 리오 씨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충남대학교 대한민국 충남대학교에서 참가하신 남스라이 자르갈 몽골 분입니다. 일곱 번째 말레이시아의 페트로세인 더 디스커버리 센터에서 참가해 주신 낸시라티 비티 수파한 씨입니다. 끝으로 역시 싱가포르 키드스탑 사이언스 센터 싱가포르에서 참가해 주신 레이팽 아스트라 얍 씨입니다. 8분 발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플래시 세션은 별도로 그 Q&A 세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디언스 여러분께서 만약에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제 제목은 Promoting Science Learning Through Science Activities in Outreach Program to Equity in Education in Thailand라는 주제를 가지고 쾌데디 에차 위싯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태국 국립과학관의 과학교육자 캐드와디입니다. 오늘 태국의 교육 형평성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인 과학활동을 통한 과학학습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립과학관 및 프로젝트의 소개, 그리고 목적, 그리고 프로젝트의 효과 및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국 국립과학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관의 4개 관인 과학관, 자연사관, 정보기술관, 라마9 박물관을 통해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캠프, 과학 쇼, 과학 실험실, 워크 랠리, 과학관 트레일 등의 학습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4개관은 태국 바툼타니 주의 중앙평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태국 시민들 대다수는 대도시에 거주를 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또 교육, 학습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의 경우에는 시간이나 교통비, 학습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 역시 학습센터에 접근할 기회가 그만큼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아웃리치 프로그램 또는 과학 캐러밴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을 배울 수 있도록 정보 및 기회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과학의 가치를 강조하며 특히 태국 전역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대상 지역은 국립과학관 인근을 제외한 태국 전역입니다. 한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국립과학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과학 캐러밴, 사이언스 캐러밴은 6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순회 전시회, 과학쇼, 펀타임 활동, 메이커스페이스, 천문관, 그리고 과학 실험실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인터랙티브 전시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냥 만져보고 갖고 놀면서 과학 현상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과학 쇼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신나고 흥미진진한 방법으로 과학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펀타임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과학 완구를 받아서 관찰하고 재미있게 DIY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빨대를 가지고 로켓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제한된 여건에서 비판적 논리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하는 것이죠. 발명가나 혁신가의 첫 걸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천문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천문학과 별의 아름다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 우주의 비밀을 배우면서 천문학을 더 즐겁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이 과학 실험실인데요. 바로 이 사이언스 캐러밴의 인기 있는 활동 중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자기 주도 학습 방식으로 과학 현상을 배우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은 실로 놀랍고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4개 주에서 2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는데 그 후 15년에 걸쳐서 매년 45개 지역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이언스 캐러밴을 3개로 나누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가 프로빈션 또는 주별 캐러밴이고요. 또 오지로 향하는 캐러밴 그리고 특별 캐러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 76개 프로빈스 전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또 35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방문한 지역의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년간 57개 지역에 420개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학습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 북부, 남부, 중부, 동부, 서부, 동북부 등 6개 지역 참여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참가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8.78%, 그리고 남성이 41.22%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를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우리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13에서 15세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6에서 18세로 25%의 비중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이고, 그리고 그 외에 12세 이하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는 사이언스 캐러밴 참여자들이 좋았던 점을 꼽은 것인데, 순서대로 보면 첫째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즐거움과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 스킬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0년에 사이언스 캐러밴은 오지를 비롯한 태국 전역에서 시민들에게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적 평등을 도모하고 국가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육적 평등을 도모하고 또 태국 사회에서의 사회와 또 국가의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코멘트만 한번 하면요. 아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퀄 오퍼튜니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캐러반이라는 별도의 별칭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뭐 찾아가는 과학관, 찾아가는 과학 교육 이런 내용으로 사회 공헌 활동, 그리고 후원의 사업 활동 이런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곧바로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내셔널 사이언스 뮤지엄 타일랜드에서 역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Promoting Education and Harmony to the South of Thailand라는 제목으로 락찬옥 부타요티 씨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찬옥 버타요티라고 합니다. 태국 국립과학관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태국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의 소개이고요. 두 번째는 산자이 타이수 자이타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은 그 프로젝트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조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에 관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6번에 관한 것입니다. UN SDG 16번입니다. 조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과 관련된 UN SDG 목표 16.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저희 국립과학박물관,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 부문이 함께 협업을 하여 태국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태국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태국 남부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은 얄라, 파타니, 그리고 나라티와 세 개의 주에 존재한 종교적 분리로 인한 분쟁입니다. 서로 충돌하는 문화, 그리고 정치적 견해, 또한 종교로 인해 다양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교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이 새 지역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추가 교육 기회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 학교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태국 남부 지역의 학생들은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차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두 그룹 간의 사회적 불평등은 엄청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자이 타이수 자이타이가 공공부문과 또 민간부문의 협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립과학관, 트루 코퍼레이션, 그리고 제너럴 프렘 티나술라노다 재단이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추가 교육을 받고 또 경력을 쌓도록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과학적 지식, 경험, 그리고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고 방식을 최적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다른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종교적, 문화적 신념에 대해 학습하고 또 조화롭게 생활하는 방식을 습득했습니다. 일단 참가자들은 방콕과 인근 지방에 저희가 선발한 지역사회에 방문하고 또 연구를 해야 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불교, 무슬림, 그리고 기독교인이 조화롭게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지역 사회에 세계적인 대표적인 종교 장소가 있습니다. 산타크루즈 가톨릭 교회, 와칼라 아나밋 사원, 그리고 톤손 모스크입니다. 이 세 개가 공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참가자들의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방콕과 인근 지방에서 무슬림 호스트 가정과 2주 동안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참여자들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국립과학관이 주최하는 과학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산자이 타이수 자이타이 프로젝트에는 36명의 학생이 한 그룹을 구성해 참여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진행했던 이제 프로젝트의 총 참가자 수는 8,346명이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매년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개의 그룹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캠프가 끝난 후에도 참가자들은 각 지역에서 산자이 타이수 자이타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서로를 돕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자이 타이수 자이타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교육의 평등을 촉진하며 불균형을 제거하는 즉 UN SDG 16번 목표에 따른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회를 만들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락찬옥 부타요티 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타일랜드 남부 지역의 그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이언티픽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을 적용한다든지 또 생각 자체를 과학적으로 한다든지 아마 그런 훌륭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보다 큰 의미에서의 과학의 역할, 다시 말해서 그 액션 오브 사이언스를 좀 강조한 그런 내용으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발표자입니다. 역시 타일랜드 사이언스 센터 포 에듀케이션에서 발표하실 피아칸 스리무랑 씨입니다. 발표 제목은 Space and Time Virtual Exhibition 해서 The Way to Move On During COVID-19 Situation입니다. 시작하는 동안에 먼저 화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예, 보이시는지요? 예, 잠시만요. 예, 제 파워포인트가 지금은 보이시는지요? 예, 이제 보입니다. 네. 예, 이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제10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 모든 비즈니스가 다 영향을 받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아직도 많은 과학관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 방콕의 과학교육센터에서는 저희가 또 전시회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이 전환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를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가상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과학교육센터는 학습센터로서 과학과 기술, 또 자연과학, 환경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교육과 또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196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태국의 첫 과학관으로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전시회 중에서 바로 스페이스 앤 타임 전시회인데요. 2017년도에 시작을 한 전시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러한 관심을 일으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사회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또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 그리고 또 과학 기술,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공간과 관련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명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39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하고, 그리고 한 15만 달러 정도에 달하는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연간 24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요, 이 전시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전시회 앞부분에서 여기에서 마치 이제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포탈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주선을 타는 듯한 경험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주와 시간의 기원이라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는 시간과 또 모든 것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기원으로 거슬러 가는 겁니다. 빅뱅 이론을 토대로 해서요. 그래서 시간과 또 지구상의 생명과의 연관성, 그리고 또 인간의 기원과 시간과의 연관성, 그리고 또 시간과 또 우리 이 생명의 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과 생명의 여정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또 생명의 목적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람객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또 삶을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 사망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사이클을 거치면서 이와 관련된 삶에 대한 철학도 함께 나눕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또 여기에서는 저희가 인터랙티브 게임 같은 것도 활용을 하게 됨으로써 또 관람객들도 이런 게임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을 뭐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해본다던가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은 또 고대에서는 시간을 어떠한 식으로 인식을 하였는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였는지, 그리고 또 첫 시계가 전 세계 최초의 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과 상상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또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간 여행이 가능한 것인가 등등에 대한 질문인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우리의 이 마음을 또는 우리의 정신을 컴퓨터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 등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를 통해서 이 가상 전시의 첫 시도를 이제 이 전시회로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언어를 이제 2개 언어, 영어와 태국어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가상 전시회다 보니까 컴퓨터나 또는 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가 3,900달러 정도에 달하는 1,200바트를 예산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저희 가상 전시의 모습인데요. 사용자가 이 모니터를 통해서 전시를 보고 또 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3D 같은 효과를 주면서 마치 우리가 관람객이 이 현장에 직접 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상 전시를 활용을 하여서요. 또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기계 학습 전시 등도 이러한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전시를 둘러보고 나서 또 관람객들이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평가서에 답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저희가 바로 이러한 온라인 구글 양식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명으로부터 이 평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4에서 5점 정도의 평가를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또 이 구글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방문하였는가를 보았는데요.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1208명 정도의 사용자가 방문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께서도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 가상 전시회를 둘러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상 전시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Yes를 누르시면 오디오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 전시에 들어가셔서 이 노란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전시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크롤 업 다운을 하면서 줌 인 아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저희의 미디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보여드린 거고,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주선에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저희 맵에서 보시면 이 맵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VR 장비가 있으시면은 또 VR 모드로도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로 질문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 조정하고 있고요. 네 번째 그럼 소개 같이 들어갈까요? 네네. 네 번째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키즈스탑 사이언스 센터 싱가포르에서 참석해주신 리지나 리웬 엔지 씨고요. 제목은 Bringing STEM to Preschools에 대한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를 위해서 화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n I just check that the screen is visible? 네, 스크린 잘 보입니까?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리지나라고 하고 저는 저희 아웃리치 프로그램인 스템 교육을 유치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키즈스탑은 싱가포르 과학관에 있는 센터인데요.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즈스탑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드스탑과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2014년에 문을 열어서 이제 싱가포르 과학관이 좀 더 어린 청중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상호작용적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20개 이상의 주제별 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은 여기서 스템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저희는 인하우스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외부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탐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그 주제별 전시의 사진입니다. 뭐 아이들은 엔지니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스몰 월드라는 전시가 있는데요. 좀 더 어린 아이들이 감각적 놀이를 이 스몰 월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노핏이라는 전시가 있고 노요 바디라는 전시가 있는데요. 이 전시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심체를 좀 더 탐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정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에는 7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년 계획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스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놀이적인 흥미로운 그러한 방식으로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최대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시작을 해야 관심을 가진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었고요. 또 스팀 관련된 교육을 유치원에서부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유치원들이 또 박물관에 실제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유치원에서 외부 교육을 하는 방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 커리큘럼 자체에 이제 이 스팀 교육을 접목을 해서 아이들에게 노출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방문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점심도 싸와야 되고 뭐 교통 문제도 있는데 그런 우려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왜냐 저희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실험적인 놀이를 하고 또 상호작용적인 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사실은 스템의 예술을 접목하여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과학 또는 스템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생동감 있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저희는 무대 세트와 소품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무대 세트나 소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상이 다양한 소품을 사용하면은 아이들의 흥미를 즉각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품은 이동 가능한 그런 가벼운 소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가벼운 소품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스코트를 사용해서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키즈스탑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관이기 때문에 과학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키즈스탑 파운더라는 마스코트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각 캐릭터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러한 특성을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윈, 벨, 조, 맥스, 페퍼인데요. 이
6명의 아이들은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험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맥스 같은 아이는 여기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는 아이인데요. 음악과 예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페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서 좀 공부벌레인 특성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들을 저희 퍼포먼스에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은 자신과 마스코트를 동일시 할 수 있고 그만큼 퍼포먼스에 더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는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또 코스튬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입어서 저희 퍼포먼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코트를 사용하면 풍부한 반응을 청중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와 관객 간의 거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8년에 저희는 이 마스코트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싱가포르 친절 운동이라는 이제 프로그램과 마스코트와 팀을 이뤄서 아이들에게 친절한 과학이라는 뮤지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코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술 컴퍼니와 함께 협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저희는 갤러리에서 또는 이벤트에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마스코트와 만날 수 있게, 그래서 인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요. 또한 저희는 스팀의 예술을 접목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Creating Curiosity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싱가포르의 유명한 극단과 협력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업계의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전문 지식을 STEM에 접목을 해서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연극, 댄스, 음악을 접목한 실습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과학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습 활동을 통해 경험적 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체험을 저희 프로그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포먼스라든지 교육을 진행을 할 때는 아이들이 실제로 뭔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냥 앉아서 퍼포먼스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좀 더 이 프로젝트를 탐험할 수 있게 되고요. 아이들은 과학적 과정을 통해 놀고 창조하고 조사하고 탐구하는 걸 저희가 자연스럽게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감각을 기반으로 한 교육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별 접근 방식을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또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더 깊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을 학습에 접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배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를, 학교 커리큘럼 자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한 가지 예시는 놀라운 양배추라는 퍼포먼스인데요. 화학과 관련된 퍼포먼스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이들은 이제 샬렛에 무언가를 담아서 화학적인 실험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균이 어떻게 배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주제별 프로젝트는 인간의 인체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저희가 학교에서 진행을 했을 때 좀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인체를 아이들이 스스로 탐험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스팀 페이크샵인데요.
디자인 사고의 창의성을 주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과 협력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디자인 사고에 기반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3D 펜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서로 협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또래 친구들과 협업을 하고 또 관계를 이를 통해서 더 잘 맺는 방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과학관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웃리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액티비티를 위해서는 유치원 방문을 해야 됐었는데요. 그게 어려워졌죠. 전국적으로 락다운이 실행이 되면서 유치원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유치원에서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팀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제3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인력 부족으로 이러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체 커리큘럼이나 레슨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지금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오픈 컨셉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적 조치를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오픈 컨셉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즉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울리는 그런 오픈 컨셉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은 컨셉이기는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컨셉이 한계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도입해서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규정을 충족하고자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전체를 디지털화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는 부분적으로 디지털화를 해서 일부는 디지털로 진행을 하고 일부는 제한된 수의 선생님을 유치원으로 보내서 또는 유치원에서 제한된 수의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해서 뭐 부분적으로 디지털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발표해 주신 리지나 리웬 NG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스템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실 흥미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제가 알고 있는 설문에 의하면은 또 교사들과 아이들의 그 응답의 차이가 많다고 그래요. 실습과 이론의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마스코트를 통한다든지 또 예술과의 접목을 통한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또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자는 사이언스 센터 싱가포르에서 발표하실 리아 젠티나 리오 씨입니다. 내용은 Science at Your Doorstep입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서 화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이시나요? 슬라이드가 보이시나요? Hello, Jen. Yeah, are you ready?
예, 준비가 되셨는지요? 예, 다 괜찮습니까? 준비가 되었나요? 예, 그러면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 과학관 티나이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Science at Your Doorstep인데요. 이것은 또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워크숍을 직접 개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또 우리 방문객들 또는 관람객들의 집으로까지 찾아간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 앞에까지 찾아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제가 다음의 순서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의 사이언스 센터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본관 건물이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전시를 개최를 하고요. 또 그 외에도 교실이나 강의실도 있습니다. 여기서 워크숍이나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중이나 또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키스탑이라고 앞서서 저희 동료께서 설명해 주셨죠. 자, 그리고 또 스노우시티 또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연중 내내 겨울의 경험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자, 저희 사이언스 센터로서는 또 비공식적인 이 과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흥미와 또 창의력을 증진하고자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또 대중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또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 과학 교육과 또 과학 전시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리고 또 저희가 과학관으로서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진보적인 기관으로서 남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바로 다음과 같은 Science at Your Doorstep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전시나 이벤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대중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자 또 참여를 하고자 결국은 우리가 과학을 또 사람들의 집으로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과학 키트를 공급을 하는 거 그리고 온라인 워크숍을 한 것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온라인 워크숍은 이 에버트 영 사이언티스트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었는데요. 자, 이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저희 사이언스 센터의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이 과학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6월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저희 과학관으로 와서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워크숍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워크숍을 위해서 저희가 집으로까지 키트를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또 키트가 없는 워크숍의 경우에는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슈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키트로 함께 제공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도 또 편리하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직접적으로 이 키트를 만지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이러한 키트를 저희가 공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줌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3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멘토는 39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쪽 과학관에서요. 자, 그리고 또 이 가정에서 사용했었던 키트인데 이게 사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과학 키트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 러닝 플랫폼을 연결함으로써 좀 더 가치를 더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러닝 포럼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에게 직접 질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 이 키트인데요. 그래서 이는 또 호기심 많은 유전학자라는 키트였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러한 키트를 가지고 좀 더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저희 온라인 러닝 플랫폼의 스냅샷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게임을 한다거나 또는 퀴즈를 한다거나 동영상을 볼 수도 있었고요. 자, 이러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뭐 배지나 또는 이제 인증을 받게 된 겁니다.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그래서
46명이 참여를 하였고요. 그래서 254명이 참여를 하였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12차례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향후에도 이런 온라인 실시간 워크숍을 더 많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 키트를 저희가 다시 이제 학생들 집으로까지 보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가 15분, 30분 정도의 진행을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향후에는 이제 학생들의 이 집중 시간을 고려해서 좀 더 짧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게임이라거나 또는 퀴즈 같은 거 좀 더 많이 참여를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학생들하고 또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인터랙션을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온라인 워크숍은 12차례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은 200명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이다 보니까 또 물리적인 인터랙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러한 세션을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얻게 된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학생들이 먼저 특히나 또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줌하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고요.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또 학생들에게 있어서 뭐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것을 좀 잘 활용하도록 알려줄 필요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뭐 채트 박스를 활용하는 것, 또 뭐 음소거 하는 것 또는 음소거를 해제하는 것 등등 다양한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조명이라거나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온라인 워크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디오, 그러니까 듣는 데 좀 더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형 학습자가 아니라면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뭔가를 만들거나 또는 진행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멈추고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냐라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줌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진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랩탑이 몇 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비주얼라이저가 몇 개가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또 함께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명을 설정한다거나 또는 이 채팅을 진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더 유발하기 위해서 키트를 활용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온라인 기능 뭐 퀴즈라거나 또는 뭐 설문조사 등등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하였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채팅을 한다거나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등 이제 이것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지원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향후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블렌디드 형태의 학습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아젠티아 리오 씨 대단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남스라이 자르갈 씨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계셔서 7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페트로세인 더 디스커버리 센터 말레이시아에서 발표하실 낸시라티 비티 수파한 씨입니다. 제목은 페트로세인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하고 A Structured Approach to Design Thinking입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Hello, Pat.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예,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ISSM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름은 낸시 라티 수파안인데요. 낸시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페트로사이언스 디스커버리 센터 소속이고요. 저희 페트로사이언은 과학관인데 이 페트로사이언 그래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페트로사이언 센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하신다면 꼭 저희 과학관에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도 말레이시아 전역에 저희가 또 위성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페트로사이언스의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디자인 사고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 말씀드린 다음에 이 페트로사이언 디자인 싱킹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워크숍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장기적인 이 PDTP인데요. 자, 그래서 이 PDTP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 PDTP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원래는 이제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로세스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7개 단계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학도들이 먼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대안적인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디자인 싱킹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사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전의 단계를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선적인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반복적인 순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73년도부터 이제 이러한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제 그 후에 또 여러 대학에서 바로 이러한 디자인 띵킹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학제적인 사고를 도모하고 또 협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디자인 띵킹 프레임워크가 도입이 된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부터 또 공감, 테스트 등등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은 특히나 데이빗 켈리 그리고 또 팀 브라운, 즉 IDEO의 데이빗 켈리와 팀 브라운께서 굉장히 이제 이를 유명하게 만드신 분들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또 협의의 툴로 활용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또 기술적인 가능성과 또 생태학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요소도 다 연결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크게 3가지 핵심적인 활동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영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착안 단계, 그 다음으로는 이행 단계가 되겠죠. 자,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싱킹 방식과 또 이 프레임워크를 제누바시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5단계의 프로세스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참가자들이 이 12개의 커밋먼트를 통해서 좀 더 저희 말레이시아에 적합한 그러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페트로사이언스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PDTP 워크숍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는가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디자인 띵킹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 것인데, 특히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바로 이런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반응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먼저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이제 제누바시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사고 방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그 협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래서 또 기업들이 이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초기에는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페트로사이언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처음에 했을 때는 이 디자인 띵킹 모델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적용을 했었는데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기나 또는 이 맥락이 우리 그 말레이시아 환경과 좀 맞지 않는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뭐 전제 조건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보다는 바로 차관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를 분석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고 바로 방법을 생각한 단계로 건너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것, 이게 좀 문제였었는데 학생들이 그 원치 않았었다는 게 문제였죠. 자,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단계는 예를 들면 뭐 공감을 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단계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학생들이 또 이에 대해서 경청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보다는 그냥 평가를 하고 또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또 참가자들 학생들에게 먼저 사용자들의 우려나 또는 고민거리에 대해서 경청을 해라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 마지막 단계에서 드디어 저희가 페트로 사이언스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아스펙 센터에서 2018년도에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수예량, 그래서 유엔저 대학의 수예량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페트로 사이언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가 무엇인가를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요, 어떠한 차이점 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것은 굉장히 이 구조적인 방식이고, 이게 차이점이죠. 구조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직접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인간 중심적이다, 그리고 반복적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고자 한다, 언제든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직선적인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는요. 자, 그리고 또 디자인 띵킹 마인드를 좀 더 고취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바로 이러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방법 찾으려고 할 때는 디자인 띵킹 방식을 적용하라라고 많이 장려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Discover, Explore, Solve인데요. 자, 그리고 또 각각의 영역에서 또 작은 소 영역이 몇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정보를 굉장히 작게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특히나 또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 처음 참여한 사람들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좀 변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워크숍을 하고 나면 또 참여자들이 자신의 솔루션을 발표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솔루션은 어떠한 페인 포인트, 즉 어떠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했어야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저희 페트로 사이언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의 좀 디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숍을 어떠한 식으로 시작하는가를 말씀드리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인식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하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심도 있는 이 유즈 케이스 워크숍이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저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혁신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참가자들이 자신의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챌린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트로 사이언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워크숍에서 이 단계에 가서는 이 디자인 띵킹 마인드를 또 그 원칙을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픈 마인드로 착안을 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다학제적인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협업을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팀이 예를 들면 뭐 같은 반 학생들 또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각기 다른 반 학생들이 한 팀을 구성을 한다거나 또 각기 다른 성별로 구성을 한다거나 또는 각기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팀을 만들려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개인으로 한다기보다는 항상 팀별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또 솔루션이나 또는 통찰을 얻고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것이 고객을 위해서, 즉 사용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각각의 워크숍에서는 각기 다른 디자인 챌린지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워크숍
참가자들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챌린지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디스커버, 익스플로어 등등인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이에 대해서 검증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와 관련된 뭐 공감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이를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 팀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용자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이핑 세션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거쳐야 되겠죠.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반응을 얻고, 그리고 사용자의 반응을 토대로 하여서 변경을 한다거나 또는 이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워크숍이 끝날 때는 바로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 솔루션의 제목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솔루션이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용자,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솔루션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워크숍을 끝내게 되면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요, 이러한 이 PDTP 워크숍을 하는 데 있어서 성패를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디자인 챌린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참가자들이 여기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디자인 특기 워크숍에서는 보통은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리드 퍼실리테이터이신데요. 이분이 슬라이드를 거치면서 이 디자인 थि킹 마인드셋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고, 또 사용자들이, 이 참가자들이 어떠한 툴을 활용할지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조별로 나누게 되죠. 이때는 코 퍼실리테이터가 이들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리드 퍼실리테이터가 코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팀별, 조별 활동을 하게 될 때는요. 자, 그래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퍼실리테이터가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디자인 챌린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도요, 저희가 워크숍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또 관계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디자인 챌린지가 이번 워크숍의 주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보통은 참가자들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는 챌린지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 그룹을 대상으로 좀 맞춤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들의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피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비공식적인 좀 격식 없는 그런 피치인데요. 그리고 또 짧게 또 질의응답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포스터로 소개를 한다거나 또는 프로토타입을 피치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서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솔루션을 심사위원에게 피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러한 PDPT 이 워크숍을 여러 차례 진행해 본 결과 보았을 때 특히나 처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또 툴을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자, 저희가 대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학생들이 디자인 띵킹 워크숍에 참여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또 해결책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각 워크숍별로 각기 다른 디자인 챌린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참가자들이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 PDTP 워크숍은 생산적이고 또 재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퍼실리테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들이 이런 디자인 थि킹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리적으로 이런 워크숍을 잘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러한 PDTP 워크숍을 이러닝 모듈로 만들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과 함께 이에 대해서 연구를 거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론이 긍정적이라면 실제로 저희가 이를 또 마케팅을 해서 그래서 또 이 온라인 버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PDTP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니면은 그냥 저한테 연락을 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대해서 뭐 문제에 대한 뭐 실용적이거나 창의적인 그런 해결 방법, 또 문제 중심의 사고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이뤄나갈 것인가, 아마 다양한 시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빠지는 바람에 이번 7번째가 마지막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퀴즈스탑 사이언스 센터 싱가포르에서 발표하실 레이 팽 씨와 아스트라 얍 씨 두 분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제목은 Making Science Program Accessible for All이고요. 먼저 아스트라 앱 씨부터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Hi everyone, can you see the web, the page? Yes, no Yes. problem. Yeah. Okay, great. So hi everyone, I'm Astra, and together with me today will be Lei Ping. So both of us are from the Science Center Singapore in the Children's Department Kids Talk. So together we will be presenting to you on how to make science program accessible for all.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배경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포용 위원회라는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위원을 구성한 이유는 모두에게 힘을 주는 포용적 환경을 도모하여 과학과 기술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고 또 흥미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근본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학과 관련된 포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용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양한 니즈 또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아이들을 다 포용해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박물관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참여자들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말하는 참여자들은 아이들인데요. 저희가 함께 교류할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줄 레슨에 대해서 또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죠. 뭐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시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한테 듣고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즈스탑, 사이언스 센터 싱가포르의 키즈스탑에는 사전에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할 그런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뭐 물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 이후에는 저희는 수정 작업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너무 밝은지 이것을 조금 더 어둡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조용한 공간이 제공이 되는지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를 좀 더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용한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활동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또 학생이 또 활동 같은 경우는 아까 알레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식초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레몬 주스를 대신 제공을 하겠고요. 또 시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장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이용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이용 안내서에는 사회적 이야기, 감각 지도 그리고 감각 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냈는데요. 자폐를 가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에게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설명 또는 액티비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고 실제로 이 공간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스토리 외에 저희는 감각 지도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감각 지도는 이 과학관 또는 전시 내에서 어떠한 감각 전시를 아이들이 마주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감각이 상 정도인 전시 같은 경우에는 소리나 조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에 비해서 난이도가 하에 속해져 있는 그 감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조용하고 또 조명도 좀 어둡겠죠. 또한 저희는 감각 가방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요청을 하면은 제공을 하는데요. 장난감이 들어있고 또는 이제 귀마개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면은 그 다양한 환경에 좀 압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화면 공유 같이 해주시고요. 바랍니다. 네, 레이팡 씨 오디오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하이 레이팡. 네, 핑님 안녕하십니까? Please, 레이팡, I cannot hear you. 네, 레이팽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Yeah.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죄송합니다.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특히 특수한 니즈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현장에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각적인 자원을 제공하면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 스케줄, 두 번째는 규칙, 그리고 세 번째는 신호, to는 cue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각적인 자원을 저희가 활용을 하면은 아이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무엇을 예상해야 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간을 좀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패실리테이터가 예를 들어서 타이머를 사용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세워두면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규칙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스트라 씨와 함께 이제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시를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각적인 신호 또는 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더 활동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죠. 이러한 지시사항 또는 비주얼 신호를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좀 더 학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이들이 활동을 좀 더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특수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고 일상생활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이 있다면 짧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는 항상 아이에게 긍정적인 단어를 써서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어진 과제를 끝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스탑에 대한 큐를 줘서 스타트와 스탑에 대한 큐를 줘서 아이들이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지를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키스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생님 대 학생 비율은 보통 1대 10인데요. 근데 특수 니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는 1대 5로 더 낮은 비율의 선생 대 학생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그 학습 니즈를 좀 더 저희가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공간에서는 아이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체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이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는 퍼실리테이터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 학교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고 또 콘텐츠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후속 활동이 있는데요. 후속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이 학습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지시사항과 큐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저희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전, 중간, 그리고 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트라 앱씨와 레이팽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각 분야별로 특히 교육, 전시, 환경은 오늘 좀 빠졌네요. 크리에이티비티 또 메이커 이 전반에 걸쳐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연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극복이 되고 또 점차 사라져서 내년도 2021년도 ISSM에는 직접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컨퍼런스로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오디언스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